당신의 일상을 위로하는 그 목소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4배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와, 14배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이 매일같이 듣고 계신 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인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쵸. 오늘 저희 앞에는 1인 기획사인 물고기 뮤직의 재무보고서가 딱 놓여 있습니다. 사실 회계 숫자나 재무제표라고 하면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만 가득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시기 쉽죠. 네, 하지만 오늘 이 숫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기획사의 자본 없이도 오직 독립된 아티스트와 헌신적인 팬덤이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죠. 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해부하는 영웅스쿨 유튜브 채널의 딥다이브. 오늘도 이 숫자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분석할 때 보면 막 거대한 자본이나 시스템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대형 기획사들의 그 막강한 파워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데이터는 그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진짜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단순한 기업의 매출액을 넘어서 팬과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하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는지를 딱 확인했거든요. 아, 자생적인 생태계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영웅시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영상을 재생하고 또 음원을 들으시는 그 일상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산업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시장 교란이자 파괴적 혁신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와, 매일 아침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혁신이 된다니 정말 설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어떤 부분이죠? 최근 언론에서 가장 뜨겁게 다뤘던 숫자, 바로 지난해 155억 원 수익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요. 물고기 뮤직의 지난해 총 매출이 320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죠. 네, 320억 원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이 중에 아티스트 본인의 몫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5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들 제목만 보면 이 155억 원이 전부 아티스트 개인 지갑으로 쏙 들어가는 순수익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아, 네. 대중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통장에 딱 찍히는 돈으로요. 네네. 하지만 재무제표 세부 항목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분 50%에 따른 배당금이 10억 원이고요. 나머지 145억 6천만 원 정도는 정상금, 즉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분류가 되죠. 이걸 마치 엄청나게 큰 대박 맛집 사장님이 그 매출을 전부 집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 아닐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걸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에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창업자가 초기 수익이 낮다고 막 호화로운 외제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의 90%를 다시 우주선을 만드는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용역비라는 회계 용어가 대중에게 주는 착시 효과입니다. 방금 우주선 R&D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그게 정확합니다. 배당금 10억 원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로서 분배받는 거니까 명확하게 개인의 몫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순수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무려 145억 원에 달하는 그 정상금을 전부 개인의 몫으로 치부하는 건 1인 기획사의 특수한 구조를 전혀 진짜 아예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아, 1인 기획사라서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다른가요? 대형 기획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초대형 K-팝 에이전시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무대 제작비, 스태프 인건비, 마케팅비를 전부 회사 차원의 그 거대한 예산 풀에서 따로 처리를 합니다. 아, 회사가 아티스트한테 정산해주기 전에 이미 다 회사 돈으로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뮤직 같은 독립적인 1인 기획사 체제에서는요. 아티스트의 그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막대한 제작비나 운영비가 바로 이 정상금, 즉 용역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145억 원이 무대 제작비나
운영비 같은 연구개발비로 쓰인다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당장 작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암 스타디움 콘서트가 막 떠오르거든요. 전설의 상암 콘서트 대단했죠. 네, 제가 기사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이게 단순히 밴드나 조명을 좀 비싼 걸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달랐습니다. 막 잔디를 보호하겠다고 수억 원 단위의 특수 매트를 운동장 전체에 쫙 깔았고요. 또 밖에서 대기하시는 팬분들 추우실까 봐 거대한 대형 난방 쉼터를 막 지어놓고 게다가 좌석마다 푹신한 방석까지 다 깔아두셨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안내위원 숫자도 일반 콘서트의 막 두세 배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팬분들 화장실 찾기 힘들까 봐 안내요원을 그렇게 많이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145억 원이라는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관객의 편안함과 최고의 시청각적 경험을 위해서 아티스트가 직접 재투자한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바로 그 재투자가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스타디움급 공연을 기획할 때 보통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은 무조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티켓을 한 장이라도 더 팔고 비용을 아끼려고 하죠. 네, 그래서 경호 인력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만 딱 맞추고 관객 대기 시설 같은 부가적인 부분에는 예산을 거의 안 씁니다.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티켓 판매량에 직접 영향을 안 주니까 돈 낭비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용웅은 그 비용 통제라는 산업의 룰을 완전히 깨부순 거죠. 수백 명의 추가 스태프 고용해, 최고급 음향 장비 공수, 그리고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엄청난 자본을 태우는 일이거든요. 와, 진짜 엄청난 결단이네요. 그러니까 이 145억 원은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지표일까요? 자신이 타협하지 않는 그 무대의 퀄리티, 그리고 영웅시대 팬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와, 영수증이요. 그렇게 들으니까 숫자가 주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눈앞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공연장에 오신 팬분들이 단 1초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진짜 아주 집요한 퀄리티 컨트롤인 셈이군요. 그렇죠. 진짜 팬을 향한 진심이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결국 반지하인 내 주머니를 채우기보다는 팬들과의 신뢰라는 더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이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근데 전문가님,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 지표거든요. 다음 지표라면 어떤 거죠? 회사의 영업이익이 106억 2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제가 이 수익 구조를 막 뜯어보다가 정말로 눈을 의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진행자님 눈에 가장 띄던가요? 보통 최정상급 스타가 되면 수익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광고 수익이잖아요. 워낙 수많은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시니까요. 네, 보통 연예인들은 광고 수익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광고 수입은 약 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어요. 약간 줄었군요. 네. 근데 반면에 유튜브 등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수익이 전년도 4억 7천만 원에서 이번에 무려 67억 4천만 원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와, 67억이요? 네. 4억 7천에서 67억이라니 무려 14배가 넘는 수치예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외부 광고 수입은 줄었는데 자체 콘텐츠 수익이 14배나 뛰었다. 이건 아티스트가 전략적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는 뜻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체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수치는 진짜 대한민국 음악산업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에 남을 사건이요? 네, 단순히 외부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것을 넘어선 거죠.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독립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을 저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아티스트가 플랫폼이 되었다. 단어 자체는 되게 멋진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알고 싶어요. 단순히 막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유튜브의 수익 창출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유튜브의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유튜브는 단순히 조회수가 막 높다고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시청 지속 시간과 충성도입니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잠깐 들어와서 1분 보고 나가는 자극적인 영상 100개보다 특정 시청자층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머물며 시청하는 채널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아하, 그러면 광고 단가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건가요? 네, 전문 용어로 CPM이라고 하죠. 1000회 노출당 비용 자체가 다른 채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67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그저 어쩌다 영상 하나가 빵 터져서 대박이 난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요행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영웅시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사 준비하시면서 또 산책하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면서 일상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음원을 스밍하신 그 꾸준한 시간들이 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상이 기적을 만든 거죠. 그 시간들이 구글의 알고리즘한테 이 채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몰입도와 청성도를 가진 아주 프리미엄 채널이다. 이렇게 학습시킨 결과네요. 와, 정답입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그 꾸준한 스트리밍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을 넘어선 거예요. 글로벌 IT 기업의 알고리즘마저 굴복시킨 아주 조직적인 데이터 축적의 결과물인 겁니다. 구글을 굴복시켰더니 진짜 멋진데요? 보통 대형 기획사들은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마케팅비를 쏟아 부어서 프로모션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물고기 뮤직은 팬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소비만으로 무려 14배의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광고를 줄이면서까지 자체 미디어 콘텐츠에 집중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적 결단이었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막 트렌드가 변할까 봐 두려워서 들어오는 광고는 웬만하면 다 찍으려고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적어라 하면서요. 네, 당장의 수익, 캐시카우를 포기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광고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플랫폼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이건 팬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집을 아주 크고 단단하게 짓는데 1년을 바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은 거죠. 진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팬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대 방송국이나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도 아티스트가 자생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강력한 시장 교란자자, 엔젤 투자자셨던 겁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대중매체나 거대 방송국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직 아티스트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연결만으로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 이걸 경제학에서는 D2C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직거래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애고 아티스트와 팬이 완벽하게 직거래를 하는 생태계를 완성한 곳이죠. 와, 놀랍습니다.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이 K-팝 시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완벽한 1인 기획사의 성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단한 뼈대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을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저 320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에서 2016년 8월 8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 2016년 8월 8일이요. 의미 있는 날이죠? 네,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했던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시절 말이죠. 대형 기획사의 보호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이 난공불락 같은 1인 기획사를 만든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톱스타가 되었잖아요.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초대형 스타가 됐죠. 그때 만약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엄청난 계약금을 싸들고 찾아왔을 겁니다.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 화려한 마케팅을 약속하면서요. 보통은 그런데 흔들리기 마련이죠. 100억대 계약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 달콤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음부터 믿어준 작은 회사, 물고기 뮤직과 계속 함께하는 가시밭길이자 모험을 택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가 긴 무명 시절 동안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관객이 거의 없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한 가지 아주 뼈저린 진리를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뼈저린 진리요? 어떤 걸까요? 결국 가수를 살게 하는 건 회사의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명의 팬이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거대 기획사의 자본은
언제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차갑게 떠날 수 있지만 팬들과 직접 쌓아 올린 유대감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배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무명 시절의 결핍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케이스죠. 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팬들과의 소통만으로 살아남는 법을 완벽하게 체득한 겁니다. 아, 그래서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대형 기획사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번 돈을 다시 팬들의 편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통제하면서 설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사실 업계 전문가들이 지금 이 320억 원이라는 수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또 경이롭게 바라보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매출액보다 더 경이로운 게 있나요? 네, 바로 이 구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보통 인기라는 건 막 파도 같아서 언젠가는 꺾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뭔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산업은 외부 트렌드가 변하거나 회사의 기획력이 떨어지면 인기가 하락하거든요. 그렇죠. 유행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명훈과 영웅시대가 구축한 이 모델은 외부의 트렌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닫혀있지만 무한히 팽창하는 독자적인 우주입니다. 와, 닫혀있지만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다시 역대급 퀄리티의 무대와 컨텐츠로 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 완벽한 자급자족의 생태계는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와, 듣고 나니까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러니까 320억 원이라는 매출, 155억 원이라는 수익은 단숨이 그가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1차원적인 성적표가 절대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티스트가 팬들을 굳게 믿고 팬들이 아티스트를 믿으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끝에 완성된 아주 거대한 신뢰의 성과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신뢰로 지은 성이죠. 그리고 그 성은 외부의 어떤 거대 기획사나 플랫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웅시대 여러분만의 아주 완벽하고 따뜻한 요새가 된 거고요.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준비한 딥다이브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오늘 우리는 155억 원, 320억 원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계산적인 회계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의 행간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니 그곳에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룰을 바꾸고 있는 뜨거운 혁명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감사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하죠. 당장의 수익을 쫓기보다는 팬들의 경험에 막대한 자본을 재투자하는 아티스트의 철학, 네, 퀄리티를 타협하지 않는 철학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스트리밍과 응원으로 그 아티스트를 거대한 독립 플랫폼으로 진화시킨 영웅시대 여러분의 조직적인 헌신. 맞아요. 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었죠. 모여서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꼭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한 가수를 응원하는 팬을 넘어서요, 이 눈부신 성공의 역사를 공동으로 집필하시고 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계신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네, 정말 위대한 팬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의 공간에서 혹은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여러분에게 이 도발적이고 가슴 뛰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닫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거대 기획사의 자본 없이 스타디움의 왕자를 차지하고 글로벌 미디어 알고리즘마저 정복해내며 자신만의 플랫폼 제국을 건설한 그 사람, 과연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또 어떤 미지의 우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그가 펼쳐 보일 그 무한한 세계의 다음 페이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심장이 막 가슴이 뜁니다. 네, 저도요. 그 미지의 우주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곳의 중심에는 늘 그래 왔듯이 팬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걷는 그 아티스트의 따뜻한 진심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영웅시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긍지와 또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의 딥다이브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그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경이로운 기적들이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행! 건행!